지금 관심 가져야 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인사이트 오늘은요,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 시장, 중국 경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볼 텐데요. 비아디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브리핑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비아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 기업이자 지난해 테슬라 매출을 제친 기업입니다. 올해는 5분 충전에 470km를 주행할 수 있는 급속 충전 시스템, 1,400만 원짜리 보급형 전기차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면서 그야말로 기술혁명, 가격혁명을 이끌어냈는데요. 세계 1위 자리를 두고 테슬라와 치열하게 경쟁하던 비아디가 최근에는 해결되지 못한 재고와 출혈 경쟁으로 전기차 질주에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아디는 1995년 배터리 제조 기업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2003년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죠. 2022년 내연기관차 생산을 완전 중단하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사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모터 같은 부품부터 또 완성차까지 수직 계열화에 성공해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테슬라와 사업 구조가 비슷한데요. 이렇게 부품 내재화를 통한 가성비 전략으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갔죠. 비아디의 전기차 판매는 압도적입니다. 지난해 비아디의 판매량 전년보다 40% 넘게 성장했는데요. 마이너스 1% 역성장한 테슬라보다 2배 이상 가량 더 많이 팔았습니다. 이 점유율을 보면 비아디가 23%, 테슬라는 10%를 차지하고 있죠. 이런 성장세의 지난해에는 매출도 테슬라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테슬라가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2017년 이후 처음이죠. 올해는 급속 충전과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 같은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면서 전 세계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하지만 그 질주에 최근에는 덜컹거림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비아디가 지난 5월 중국에서 차값을 최대 34%나 내리는 폭탄 세일을 결정했는데요. 순항하는 줄로만 알았건만 전기차 캐즘에 해결되지 못한 재고가 쌓였다는 겁니다. 비아디가 이렇게 한시적인 세일이긴 하지만 한시적인 세일에 들어가자 창원과 지리 자동차 등도 함께 차값 인하 행렬에 동참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치킨 게임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비아디로 시작해서 다른 전기차 업체들까지 가격 인하 전쟁에 휘말리면서 중국 정부는 주요 전기차 브랜드를 모아서 치킨 게임식 경쟁을 그만두라고 직접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원가 이하의 과도한 할인을 자제해야 한다며 업계가 판매량을 부풀리기 위한 수단으로 신차를 중고차로 등록해 판매하는 일명 제로 마일리지 차량도 거론했다고 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충격적이라면서 수요 부족과 극단적인 가격 인하가 이어지고 있어서 결국 업계 전반에 대대적인 통합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비아디는 이런 폭탄 세일에도 줄어들지 않는 재고에 결국 전기차 생산량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 간밤이죠. 간밤에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단독 보도인데요. 중국의 4개 이상의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폐지하고 생산량을 최소 30% 이상 축소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추가 생산 라인 설치 계획도 연기했는데요. 로이터는 이런 결정이 비용 절감 문제 때문이거나 매출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서 즉 재고가 쌓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아디의 질주, 전기차의 질주는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네, 연구원님 먼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만 다시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경제적인 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저희가 네. 휴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중국 경제 관점에서는 일단 한시는 좀 놓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중동산 원유에 대한 수입 비중이 40%가 넘고 또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에 우회 수출을 통해서 이란산을 들여왔던 비율이 추정하건대 한 9에서 한 12% 정도 사이이기 때문에 비록 중국이 최근에 원유 관련 수요들이 좀 줄었다고는 하나 올해 재고량이나 추세 대비해서 봤을 때는 어쨌건 경제 관련 충격을 조금 최소화하면서 이란산
수입에 대해서 네. 기량을 좀 높여놨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2023년에도 그랬고 이란을 통한 레버리지 전략을 통해서 중국이 장기적인 뭐 중동이나 1대1로 네. 관련 전략을 좀 시도했었고, 만약에 이번에 이란과 백악관 간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또 미국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커질 경우에는 비미국 시장에서 중동을 좀 중요시하게 봤던 중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전략의 훼손이나 이런 쪽의 우려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또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관세 인상이라는 위협적인 카드가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데 미중 간의 관세 협상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일단 최근에 있었던 제네바 네. 합의를 통해서 중국이 이제 희토류 관련된 어떤 원자재라든지 네. 광물 관련된 카드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협상을 잘 끌어냈고 주도권을 좀 가져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8월 10일에 이제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사실은 7월 달에 다른 이제 중간 진영 국가들과 백악관의 협상이 아직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8월 10일에 어떤 그 유예 기간이 좀 더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양측의 협상보다는 7월 달에 베트남이나 EU 같은 중간 진영 국가들 중에서 중국이 특히나 신경을 쓰고 있는 지역과의 백악관의 협상이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견제의 동참이나 이런 강도에 따라서 8월 이후에 유예나 혹은 결정이 좀 좌지우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3분기에 미중 간의 빅딜이나 혹은 스몰딜 관련해서 추가적인 진전이 있기보다는 4분기로 이연되면서 연장이 네. 되고 3분기에 밀어내기 수출이나 이런 효과들이 오히려 좀 약화되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4분기까지 이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국의 수출액이 4.8% 증가하면서 4월보다는 좀 밑돌았고요. 반면에 내수가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내수 회복이 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의 지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상반기 중국 지표를 총평해 드리면 네. 성장률은 대략 5%가 좀 넘는 수준이 나왔는데, 저희가 시장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생산 네. 기준으로 아무래도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고 여전히 생산은 앞서지만 수요가 좀 못 따라오는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 상반기 중국 5% 성장의 기여가 가장 컸던 거는 여전히 밀어내기 수출에 의한 수출 기여도가 여전히 높았고요. 다행히도 중국 가계인 민간 소비가 회복을 좀 하면서 소매 판매가 성장률에 비슷한 5%대가 나오면서 회복세를 좀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업이라든지 혹은 고정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지방 정부나 부동산 관련된 개발사들이 여전히 좀 신용적으로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균형한 회복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중국 증시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회복을 이어갔던 이유가 경기는 더 나빠지진 않고 있고 초과 유동성이 이제 굉장히 풍부한 상태로 좀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매매 관점에서, 실적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상승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펀더멘탈 관점에서 하반기 네. 숙제는 수출이 약화가 될 텐데 민간 소비를 얼마나 계속 꾸준히 회복시키고 지금 계속 부진한 부동산이라든지 고정 투자 주체들을 끌어올리는 게 중국 정부의 재정이나 통화 정책 측면에서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 회복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돈으로 약 26조 원을 추가로 풀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수 회복 하반기에 더 기대해도 될까요? 중국이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네. 사업 중에 중국 중앙정부 주도로 보조금을 주는 게 이제 아시는 이구안신, 특히 소비재 이구안신이 상당히 역점 사업이고 실제 효과를 좀 많이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올해 3천억 위안 정도 소비재 이구안신 보조금 예산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올해 상반기에 이미 2분기까지 1,600억 위안 정도를 소진했고 하반기에 이제 남은 잔여 1,400억 위안 정도를 이제 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들리는 소식은 이미 조기에 가전이나 전기차 여러 가지 품목들의 보조금 신청이 끝나서 6월 달에는 좀 공백기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중국 정부가 7월 달에 이제 나머지 잔여 예산들을 하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하반기에도 이 소비재 이구안신 관련된 정책은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중국에 이번에도 탐방 가서 좀 느꼈지만 전체적인 경기가 바닥은 맞지만 내수가 좀 더 활성화되려면 서비스업 관련 보조금이나 여러 분야의 보조금을 좀 더 확대하거나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결정들은 7월 달에 있는 중국의 정치국 회의나 수뇌부 회의에서 확장 여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서비스를 비롯해서 보조금이 점차적으로 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중국 탐방 자주 가시지 않습니까? 중국 현지에서 뭐 전기차라든지 UAM 관련 기업들 관심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이제 3주 전에 네. 그 중국 선전시죠, 심천, 그리고 네. 광저우시에 가서 중국 자율주행 기업들 중에 대표 주자인 샤오펑이라든지 중국의 위라이드 포니에 같은 로보택시 사업 업체들, 그래서 한 6개 정도 피지컬 AI죠. 최근에 네.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유망 기업들을 직접 가서 시승이나 체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갔다 왔고요. 일단 현재 저희가 가서 시승을 하던 혹은 쇼룸에 가서 뭔가를 보든 하든 간에 중국 특유의 그 쏠림 현상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 정부나 관료들이나 국영 기업들이 버스 대절을 해서 엄청나게 줄줄이 와서 네. 굉장히 대단한 뜨거운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가서 느낀 부분은 이게 내년에 경제산업 5개년 계획을 새롭게 앞두고 상당히 중국 내부적인 관심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 부분보다 조금 더 열기가 높고 굉장히 그쪽에 좀 쏠림 현상들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느낌을 좀 받고 왔습니다. 네, 현지의 열기, 그 관심은 더 뜨거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직접 좀 체험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율주행 기술 어디까지 평가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복합적으로는 네. 로보택시 시승을 꽤 긴 시간 동안 2개 업체에서 중국 시내에서 직접 체험을 했고요. 네. 또 중국에서 나름대로 테슬라를 흉내내면서 모방하면서 자율주행으로 좀 앞서가고 있는 엑스펑, 샤오펑이라고 불리는 업체에서도 직접 무인, 그러니까 L4 등급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을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체감적으로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좋았던 거는 역시 로보택시 분야가 아니었다 싶습니다. 저희를 그냥 40분, 1시간씩 그냥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네. 중국의 굉장히 복잡한 그 내부적인 그런 트래픽 환경 속에서 상당히 기술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좋다는 느낌을 좀 많이 문제점은 받았고. 없었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중국에 오래 살았지만 중국 시내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이 시내 환경 안에서 나름대로 회피라든지 구동이나 여러 가지가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아서 기술적인 측면이나 원가 측면에서 우위를 좀 점하고 있는 중국의 로보택시 사업도 정부 의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확장의 결정에 따라서만 이제는 그냥 하게 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년까지 로보택시가 굉장히 원년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왔고요. 네. 자율주행의 경우는 기술력 자체는 저희가 수평 비교를 좀 못 해봤습니다만 가장 FSD 기능에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샤오펑의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중국 시내에서의 어떤 체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해서 중국 내 기술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플랫폼 단에서의 이제 어떤 하드웨어를 좀 넘어서는, 가격 경쟁을 넘어서는 이 자율주행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네, 중국 현지가 굉장히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를 좀 안정적으로 탑승을 했다, 직접 체검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중국 정부는요, 일찌감치 저공 경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중국의 저공 경제 현황을 좀 짚어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 약간 사기가 아니냐 막 그런 얘기가 돌았던 이양 네. 홀딩스에 가서 인증을 받고 정부에 지금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죠. 그래서 뭐 저공경제, UAM, 네, 네. 또 플라잉카, 드론 관련된 직접 시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왔고요. 뭐 기술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의구심은 없는 것 같고,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건 해당 업체가 이제 광저우 시내에서 정부 지원 하에 어떤 강의 하류 지역에 이제 큰 대규모 시연 단지라든지 앞으로 사업 계획을 좀 확장할 목표를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중국 정부가 정부 주도 하에 민간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방향을 잡았을 때 이제 끌고 가는 것들, 중국식 속도가 느껴지는 분야가 의외로 저공경제 분야도 빨리 이제 앞당겨져서 좀 시행될 거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해당 업체의 경우는 저희가 뭐 기술 쪽보다는 앞으로 사업 계획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내년부터 이 부분이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광저우라든지 일선 도시들 중심으로 생각보다 이 어떤 드론 택시 같은 것들이 활성화될 거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해당 기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생태계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로봇 시장에서도 굉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로봇 시장 트렌드가 휴머노이드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중국 로봇 기업 역시 휴머노이드에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이 시장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저희가 이제 2개 업체 정도 네. 로봇을 갔습니다. 유비텍이라는 홍콩 상장 업체, 그리고 도봇이라는 산업용 협동 로봇 업체를 갔는데요. 각각의 이제 전략들이 좀 인상적이긴 했는데 네. 체감 관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뭐 유니트리라든지 국내에서 이제 유튜브로 많이
중국에 이제 구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너무 많이 봐서 기대가 좀 높아서 그랬는데 실제로 실물로 제가 개인적으로 체감했던 부분은 구동이나 섬세함, 속도 이런 것들은 기대보다는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역시 이 부분도 비슷한데요. 정책 지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올해 이제 통합된 로봇 관련 지원책들을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장 적용과 정부 지원에 대한 확신이 기업별로 굉장히 높아 보였고 역시 뭐 보스 대절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어떤 관광객들이나 시연을 보고자 하는 어떤 열기들을 좀 느껴서 정부 정책을 좀 믿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미 밸류체인을 좀 섭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관련 정책들과 함께 개별 대표 기업들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 말 그대로 저가 공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중국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가격 이탈을 하면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렇게 박리대매 전략이 좀 한계에 봉쇄되고 있다, 정착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최근 이제 저희가 방금 BYD에서도 네, 잘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최근 자료에서 전기차와 중국 주택 시장이 굉장히 유사한 상황인데 내수의 주력 산업이고 제조업의 신흥 제조업의 대표 주자인 전기차, 뭐 주택 시장 모두 다 비슷한 현상이 박리담회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 부진을 Q로 만회하려는 이제 매출을 그렇게 만들었던 전략들이 최근 6개월 동안 이루어지다가 2분기 이후에 또다시 내수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P와 Q가 동반해서, 그러니까 물량과 가격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가 대표적으로 공급 과잉과 밸류체인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정부 정책이 좀 나오거나 재정 효과가 있을 때는 Q가 물량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근 한 2달 정도 이관신 정책이 주춤하고 또 가격 경쟁 관련해서 개별 기업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형태를 좀 보이면서 부작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저희는 전기차 시장을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보도되는 어떤 재무 문제나 가동률 하락으로 인한 재고 문제, 구조적인 위험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하반기 판매량이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전체적인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이미 침투율이 50%가 넘어가고 보편적인 가동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3분기에 그 각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의 반성문을 쓰고 안 하겠다 하겠지만 결국에 가격 인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할 것 같고요. 매출이나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하반기에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 조금 낮추셔야 될 것 같고 개별 기업의 디폴트보다는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3분기에 중국 정부의 전략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나 소비재 이관심 관련된 진척 속도가 어느냐 빠르냐에 따라서 7, 8월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보여지고 9월, 10월 정도부터 시장이 조금씩 가격 하락이 안정되는지 정도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약간 그 무의미한 혹은 무분별한 경쟁 자체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출혈 경쟁에 따른 단기적인 타격은 아무래도 불가피하겠지만 우리가 긴 관점으로 봤을 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중국 전기차 시장의 기회 요인 어디서 꼽으면 좋을까요? 네, 하반기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나 생태계 관련해서 P와 Q가 동반 하락하는 압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역시 이제 내년에도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 이런 밸류체인의 경우는 생태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기회 요인이나 낙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건 기술력이라든지 이 생태계 자체 내에서 경쟁력이 계속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내년이 어떻게 보면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 AI 관련해서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런 분야 관련해서 중국 정부 정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위 기업을 저희가 그러니까 누가 생존할 것인지 찾는 것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만 생태계 자체가 이렇게 경쟁 속에서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좀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올해 하반기에 뭐 전기차 관련 밸류체인을 투자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생태계 관점에서 중국의 주도 기업인 뭐 CATL이나 샤오펑이나 이런 밸류체인 수익 기업들은 꾸준히 지켜보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중국 증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풀면서 사실 중화권 증시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양호한 흐름을 가져갔는데 이제 중요한 건 하반기가 되겠죠. 하반기 중국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최근에 한국이 너무 뜨겁고 미국도 나름대로 지금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제 상해종합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회복을 했습니다. 어쨌건 상호관세에 매겨진 이유로
급락폭이 제일 컸고 회복세도 제일 더딘 편이었습니다만 최근 아시아 증시 반등과 함께 네. 중국 본토나 홍콩 증시도 전고점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초과 유동성 효과가 가장 크고 표면적으로 뭐 물량이든 생산이든 어쨌건 성장률이 좀 나왔던 측면들이 기반이 돼서 뭐 홍콩의 본토 자금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금융주 같은 것들 중심으로 최근에 회복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3분기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면서 네. 원래 중국의 경기가 전분기 기준으로는 3분기가 가장 안 좋을 때고 현재 상반기 성장률 대비 하반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급적으로도 역대 이렇게 계절적인 패턴을 보면 본토에서 홍콩으로 내려가서 사는 강구퉁 자금이나 외국인의 본토 자금 매매 패턴을 보면 3분기가 가장 부진했던 네.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기 실적이 공개되는 중국의 7, 8월 달에 여전히 그 실적을 좀 미스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희는 높다고 좀 판단을 갖고 있어서 7, 8월에 현재 상승세가 유지되기보다는 홍콩과 중국이 지수가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을 저희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6월 하순까지 중국 시장이 뭐 스테이블 코인, 신소비, 배당주 돌아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추격 매수하시는 전략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7, 8월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중국 관련 스터디를 조금 더 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화권 증시가 통상적으로 3분기에 가장 부진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7, 8월 이후에 중국 증시 진입하기 전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네. 중국의 경우는 실물 경제가 대단히 V자로 좋아지거나 내수가 갑자기 회복을 구조적으로 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최근 4년 동안 중국 내수나 부동산이 이제 급격히 하락한 다음에 올해 내년은 이제 안정화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중국 주식을 저희가 감히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까지 중국 내부적으로 95%의 내수 자금을 가지고 있는 중국 주시장의 재평가에 좀 베팅하다는 측면이 좀 큽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7, 8월에 저희가 조정기를 넘으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주도주는 3가지 정도 축일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역시 AI나 테크 관련해서 네. 중국의 주요 기술주들, 아시는 항생테크라든지 중국판 M7이라고 불리는 중국 기술주 10가지, 텐센트, 알리바바, SMIC, CATL, 또 샤오펑 이런 이제 기업들의 어떤 압축 투자하는 전략들은 최우선 순위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물론 하반기에 관심사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저희는 좀 낙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순환매 관련해서는 역시 배당주입니다. 중국도 이제 예금 금리가 1%가 붕괴됐고요. 중국의 막대한 이 초과 예금들이 사실 재테크 수단을 찾기가 어렵고 해외 투자도 불가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홍콩으로 자금들이 이제 투자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식형, 채권형 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 막대한 고정금리를 추종했던 자금들이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 같습니다. 중국이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은행주가 실적은 되게 나쁜데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네. 이유도 배당에 대한 선호도가 아닌가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중국 그 항생에 있는 금융주들이나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조금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소비입니다. 중국의 소비가 부동산이 좋아져서 명품을 소비하거나 고가 소비를 한다는 개념은 전혀 아니고 최근에 중국의 MZ들이 주도하는 신소비 관련된 팜마트 같은 기업들이 나오듯이 중국의 서비스 분야의 외식, 여행, 또 신소비 관련된 굿즈 경제나 이런 쪽의 소비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도주 역할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술주, 배당주, 신소비 3가지 주축으로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고 항생 H나 항생 테크 관련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좀 드리고 있고 다만 3분기의 조정을 좀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9월, 10월로 좀 잡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3분기는 적극적인 트레이딩보다는 관망하시면 좋겠고요. 테크라든지 배당 소비주를 눈여겨보자라는 전략 말씀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위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